사회는 그들을 차갑고 배은망덕하며 이기적인 반항아로 부르며 자기 피부치를 버린 사람이라고 낙인 찍는다. 그러나 칼 융은 전혀 다른 것을 보았다. 그는 가족과의 연을 끊는 사람들을 망가진 존재로 보지 않았고 잠든 집안에서 유일하게 깨어있는 사람들로 보았다. 융은 임상 경험을 통해 가족에게서 떠나는 것이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높은 형태의 정신적 건강일 때가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오늘 나는 왜 가족의 검은 양이 사실은 한 혈통 전체의 증상을 짊어진 사람인지, 그리고 융이 왜 때로는 떠나는 것만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길이라고 믿었는지 보여주려 한다. 융은 수십 년 동안 그가 가족 무의식이라 부른 것을 연구했다. 그는 가족이 유전자를 공유할 뿐 아니라 집단적 그림자, 즉 모두가 말없이 무시하기로 합의한 부정된 진실들의 어두운 웅덩이를 공유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학대는 훈육으로 재포장되고 방임은 독립훈련으로 바뀌며 자기 애적 태도는 강한 성격으로 용서된다. 그리고 이런 패턴을 소리내어 지적하는 사람은 곧 문제아가 된다. 마치 태어나기 전부터 서명된 암묵적 계약과도 같다. 모든 가족에는 무엇을 인정할 수 있고 무엇을 숨겨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이 있다. 그 규칙은 적혀 있지도 논의되지도 않지만 말 없는 불만, 화제를 돌리는 습관, 그리고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는 그 일을 누군가 언급할 때 방안을 가득 메우는 특유의 긴장으로 전해진다. 가족 무의식은 공유된 집단적 망상처럼 작동하며 이를 유지하려면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 여기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등장한다. 결국 관계를 끊게 되는 사람은 대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아차렸던 사람이다. 그들은 알코올 의존 부모의 분노 순환을 보았고 사랑으로 위장된 정서적 조종을 느꼈으며 모두가 정상인 척했던 황금아이와 희생양 역학을 알아챘다. 하지만 그들의 위치가 위험한 이유가 있다. 그들은 패턴을 알아차렸을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망가진 것을 어떻게든 고치려 발버둥치며 그 모든 것을 몸으로 흡수했다. 이런 사람들은 융이 분화된 지각이라 부른 능력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 감정적 분위기를 읽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실제로 뜻하는 것 사이의 틈을 감지하며 공기 중에 매달린 말없는 원망의 무게를 느낀다. 이는 초능력이 아니라 방 안의 분위기를 정확히 읽는 것이 정서적 혹은 신체적 안전을 좌우하던 환경에서 발달한 생존 기제다. 융은 이런 사람들을 지목된 환자라고 불렀다. 가족은 그들을 가리키며 말한다. 문제는 내가 있어. 넌 너무 예민해. 네가 드라마를 만들잖아. 넌 치료가 필요해. 비극적인 아이러니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 자체는 맞을 수 있지만 진단은 완전히 틀렸다는 점이다. 떠나는 사람은 병든 게 아니다. 그들은 병든 환경에 대한 건강한 반응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감염 그 자체가 아니라 감염을 알리는 열이다. 하지만 가족은 이 진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떠난 사람이 사실 합리적으로 반응하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순간 가족 체계 자체에 깊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인다. 배은망덕한 자식이 모든 것을 내던졌다는 이야기를 만들고 서로의 피해자 서사를 공유하며 결속한다. 그리고 탈출한 사람은 멀리서 지켜본다. 마침내 숨을 쉴 수 있게 된 채로 융은 개성화라는 개념으로 이 역학을 이해했다. 타인의 무의식적 필요가 부여한 역할을 연기하면서는 결코 진짜 자신이 될 수 없다. 가족이 당신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면 당신은 평생 그들의 비난을 떠안고 살게 된다. 당신을 해결사로 만들었다면 당신이 만들지도 않은 상처를 치유하려다 지쳐 꺼져버릴 것이다. 당신이 황금아이가 되어주길 바랐다면 그들이 투사한 환상의 압력 아래에서 질식할 것이다. 개성화에는 분리가 필요하다. 반드시 물리적 거리일 필요는 없지만 심리적 거리가 필요하다.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부터가 그들인지 아는 능력, 어떤 생각이 내 것인지, 어떤 생각이 어린 시절 주입된 목소리인지 알아차리는 능력, 진짜 잘못을 알리는 죄책감과 오래된 각본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로서의 죄책감을 구분하는 능력 말이다. 이 역할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보는 순간 무언가가 바뀐다. 당신은 가족이 실제의 당신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기 시작한다. 그들은 당신이 연기해주길 필요로 했던 캐릭터만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명확히 보게 되면 당신은 불가능한 선택 앞에 선다.
한 번도 오디션 본 적 없는 연극에서 계속 연기할 것인가? 아니면 무대에서 내려와 내가 누구인지 발견할 것인가? 이것이 파국의 지점이다. 융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가족과의 절연은 대개 충동적이지 않다. 한 번의 큰 폭발이 아니라 1000번의 배임 끝에 찾아오는 완벽한 명료함이다. 누군가가 100번째로 당신에게 현실을 무시하고 그들의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한다. 부모는 당신이 세운 경계에 대해 사과하라고 강요한다. 형제자매는 학대가 없었던 것처럼 연기하길 기대한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안다. 아무것도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 명료함은 분노나 상처와는 다르다. 더 조용하고, 더 차갑고, 더 확실하다. 당신은 감정적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다. 생존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그들의 편안함보다 당신의 제정신을 선택하고, 그들의 과거보다 당신의 미래를 선택하며, 그들이 한 번도 선택하지 않았던 당신을 당신 스스로 선택한다. 하지만 그 다음엔 죄책감이 찾아온다. 사회는 가족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무기를 들이댄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속삭이고, 용서를 말하는 성구를 인용하며,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들이밀면서도 그 문장의 전체가 언약의 피가 태의 물보다 진하다는 것, 즉 선택한 유대가 생물학적 우연보다 더 강하다는 뜻이라는 점은 편리하게 있는다. 죄책감은 여러 층위로 작동한다.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데 대한 표면적 죄책감이 있고, 충성은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것이라는 보이지 않는 가족 규칙을 깨는 데 대한 더 깊은 죄책감이 있으며, 그 아래에는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것, 자신의 삶과 정신이 그들의 편안함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데서 오는 실존적 죄책감이 있다. 융은 이 죄책감에 대해 급진적인 답을 내놓았다. 그는 당신의 첫 번째 의무는 생물학적 의무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영혼에 있다고 믿었다. 그는 환자들이 자신을 안에서부터 죽이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다 스스로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뛰어나고 예민한 사람들이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어차피 결코 만족하지 않는 부모를 위해 자신이 될 수 있었던 모습의 껍데기로 줄어드는 것을 보았다. 융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로 알고 있던 것은 이것이다. 유독한 가족 체계에 남아있는 것은 당신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까지 그 기능장애를 perpetuate 한다는 점이다. 당신이 학대를 받아들이면 당신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사랑에는 학대가 포함된다고 가르치게 된다. 자신의 필요를 무시할 때 당신은 자기 배신을 학습하게 됩니다. 가족의 비밀을 지킬 때 당신은 은폐에 공모하는 사람이 됩니다. 융이 가족 역학을 중심으로 구축한 이론적 틀은 지도를 제공하지만, 실제로 등을 돌리고 걸어나가는 영토는 그가 자신의 진료실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범위를 넘어서는 풍경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 결정의 반대편에서 실제로 떠나본 사람의 삶의 경험에서 보면, 현실은 융의 이론이 담아낼 수 있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동시에 더 치유적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듣기만 해도 극단적으로 느껴집니다. 차갑게 들립니다. 그리고 밖에서 지켜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누군가 자신을 길러준 사람들로부터 걸어 나올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세상은 한 가지를 잘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가족을 떠나는 일은 잔인함의 행위가 아닙니다. 생존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가족이 최우선이라고 배웁니다. 가족은 영원하다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요. 이런 메시지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영화에도, 노래에도, 선생님들이 해주는 조언에도요. 사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 곁에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용서해야 한다고, 무슨 짓을 하든 사랑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가족과 가까이 지내는 일이 당신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가장 깊이 상처 주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 가족 절연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백만 명이 매일 살아내지만 대부분은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족 절연은 단지 크게 다투고 끝내 풀리지 않은 싸움이 아닙니다. 누군가 가족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연결 중 하나를 끝내기로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명절과 생일, 결혼식과 장례식에서 걸어 나옵니다.
특정 가족 구성원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누가 이런 선택을 할까요? 답은 거의 언제나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고통입니다. 수년, 때로는 수십 년에 걸쳐 쌓여온 깊고 오래가는 고통.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져서 그렇게 계속 붙어 있으면 완전히 자기 자신을 잃게 되는 지점에 이른 고통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학대입니다. 맞거나 다쳐서 흔적이 남는 신체적 학대가 있고, 끊임없이 비난받고 모욕당하며 무가치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정서적 학대가 있습니다. 아이의 기본적 필요가 무시되는 방임이 있고, 조종당하고 통제당하며 가스라이팅을 당해 자신의 현실을 의심하게 되는 심리적 학대도 있습니다. 학대로 가득한 집에서 자란 사람은 대부분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아남는 법을 배웁니다. 매일 숨죽이며 눈치를 보며 걷는 법을 배웁니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를 읽는 법을 배웁니다. 자신을 작게 만들고 보이지 않게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을 배웁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줘야 할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큰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라는 진실입니다. 많은 생존자들에게 떠난다는 것은 가볍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떠나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합니다. 문제를 이야기해보기도 하고 경계를 세워보기도 합니다. 반복해서 용서해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달라질 거라고 계속 희망합니다. 하지만 결국 한 가지 고통스러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고칠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것, 아무리 많은 기회를 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족과의 관계를 끊는 또 다른 이유는 끝이 없어 보이는 지속적인 갈등입니다. 어떤 가족은 늘 한 사람이 문제인 것처럼 만드는 환경을 만듭니다. 어쩌면 당신이 질문을 너무 많이 던진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예민한 사람, 다른 사람, 분명히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기를 거부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진짜 자기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수년간 다른 사람이 되려 애쓰다가 마침내 더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지점에 이릅니다. 또 어떤 가족에서는 경계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당신의 사적인 물건을 뒤지고, 형제자매는 당신의 비밀을 퍼뜨리며, 친척들은 당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을 판단할 권리가 있다고 여깁니다. 이런 가족에서 사생활은 불충으로 간주됩니다. 건강한 경계 없이 자라면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조차 훗날이 되어서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언가가 바뀝니다. 어쩌면 당신은 떠나서 스스로 선택하는 감각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건강한 관계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사람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치료를 시작하고 당신이 겪은 것이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돌봄처럼 보이도록 포장된 통제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한번 명확히 보게 되면 다시는 못 본 척할 수 없습니다. 이 결정은 결코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수년간의 깊은 고민과 고통스러운 받아들임의 결과입니다. 어느 순간 그들은 선명한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남아있는 대가가 떠나는 대가보다 더 커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족과 연결될 때마다 더 나빠진 기분으로 돌아서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순간은 종종 일종의 죽음처럼 묘사됩니다. 꿈의 죽음. 늘 바라던 가족을 가질 수 있으리라는 꿈의 죽음입니다. 가족을 끊고 난 뒤의 날들은 복합적인 감정으로 가득합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내려가고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또한 슬픔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데도 애도해야 하는 깊고 낯선 슬픔입니다. 당신은 원했던 어머니를 애도하고 친절할 수도 있었던 아버지를 애도하며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할 가족 모임을 애도합니다. 그리고 외로움도 있습니다. 가족을 끊으면 그 즉각적인 관계들만 잃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편을 가르는 이모와 삼촌들과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뿌리와 전통으로 이어지던 연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갑자기 더 크고 더 텅 빈 곳처럼 느껴집니다. 바깥 세상은 이를 더 쉽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가족과 연락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들의 눈에서 판단을 보게 됩니다. 독성 가족을 겪어본 적 없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상처에 소금을 문지르는 듯한 조언을 합니다. 어머니는 하나뿐이라느니, 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이라느니 같은 말들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했던 일을 했다는 이유로 당신을 나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가장 힘든 시기는 명절과 큰 인생의 이정표들입니다. 세상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여 있을 때 당신은 혼자일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거나 멋진 성취를 이루었을 때 함께 기뻐해야 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없다는 사실이 씁쓸하게 다가옵니다. 당신은 매 식탁마다 비어있는 의자를 하나씩 안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을 끄는 사람들은 동정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가족과 자신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지점에 도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한 번쯤은 다른 모든 사람을 먼저 두었던 수년을 지나 마침내 자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선택에는 엄청난 강인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우리가 받아온 모든 메시지와 어긋나는 일이다. 그것은 가족이 원래 제공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안전망 없이 홀로 남는 두려움과 마주하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서서히 삶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발견하기 시작한다. 자기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가족처럼 느껴지는 친구들을 찾는다.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선택한 가족이다. 가족이란 단지 피로만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아름다운 생각이다. 그것은 당신을 위해 나타나주는 사람들,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당신의 승리를 함께 기뻐하고 당신의 상실 속에 함께 앉아주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다. 선택한 가족은 친구일 수도, 연인일 수도, 멘토일 수도, 혹은 행동으로 진심 어린 관심을 증명하는 누구든 될 수 있다. 선택한 가족을 쌓아가는 일은 태어나면서부터 속하게 된 가족과는 다르게 느껴진다. 누구도 의무 때문에 억지로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 모두가 그 자리에 있기를 선택한다. 이는 관계가 혈연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진정한 배려 위에 놓인다는 뜻이다.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나타난다면 그것은 해야 해서가 아니라 원해서이다. 선택한 가족의 아름다움은 기준을 당신이 정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사랑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당신이 결정한다. 당신을 실제로 살찌우는 전통과 경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가족은 진정한 연결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난다. 융은 자신의 임상에서 이런 패턴을 반복적으로 기록했다. 가족을 떠난 문제아가 오히려 심리적으로 가장 건강하고 성공한 가족 구성원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악순환을 끊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족의 그림자를 대물림하는 일을 멈췄다. 안락함보다 의식을 택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멈춘다는 뜻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연락을 끊는 것은 증오가 아니다. 그것은 자기 보존이다. 안전한 거리를 두고도 누군가의 안녕을 빌 수 있으며 동시에 가까운 접촉이 독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사랑은 당신을 파괴하는 공간에 머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정원사가 나무를 가지치기 하는 모습을 떠올려보라. 그들은 죽은 가지를 잘라낸다. 나무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무가 더 잘 자라도록 돕기 위해서다. 때로는 내 뿌리를 살리기 위해 가족 나무를 가지치기 해야 한다. 생명력을 빨아들이는 연결을 제거해야 새 성장이 일어난다. 융은 이것을 잔인함이 아니라 용기의 행위로 보았다. 가족에게서 떠나는 것은 남아서 고통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요구한다. 남아있는 것은 수동적이다. 떠나는 것은 능동적이다. 남아있는 것은 기대되는 일이다. 떠나는 것은 당신의 영혼이 요구하는 일이다. 가족과의 접촉을 끊는 사람은 사랑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 소원해짐에서 치유로 가는 여정은 직선이 아니다. 강하고 자유롭다고 느껴지는 좋은 날들이 있다. 갑자기 슬픔이 덮쳐오는 나쁜 날들도 있다. 의심의 순간도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평온의 순간들도 있다. 끊임없는 불안이 마침내 사라졌음을 깨닫는 순간들.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이다. 어떤 날은 잠에서 깨어 잠깐이나마 자신이 이런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잊기도 한다. 그러다 현실이 다시 돌아온다. 또 어떤 날은 수년 만에 느껴본 적 없는 가벼움을 느끼며 자기 웃음소리에 스스로 놀라기도 한다.
치유는 정돈된 단계가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파도처럼 찾아온다. 예상치 못한 것들에 촉발될 수도 있다. 어머니와 비슷한 목소리를 가진 낯선 사람, 명절 광고, 어린 시절 특정 음식의 냄새 같은 것들 말이다. 이런 순간들은 당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간이라는 뜻이며 깊은 해방을 축하하는 동시에 깊은 상실을 처리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여기서 아름다운 진실이 드러난다.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얻으려 애쓰는 일을 멈추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부러 당신을 오해하려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는 일을 멈추면 설명 없이도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언제나 너무 작았던 가족 체계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줄이는 일을 멈추면 당신이 실제로 얼마나 큰 사람인지 발견하게 된다.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는다. 의심의 순간들이 있을 것이다. 명절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바라던 가족을 애도하면서도 실제로 주어진 가족을 받아들이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슬픔은 필요하다. 당신은 잃어버린 관계뿐 아니라 애초에 가져본 적 없는 관계까지 함께 애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애도를 통해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난다. 당신에게 속한 자, 그들의 기대가 아니라 당신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삶, 의무가 아니라 진정성에 기반한 관계들이다. 당신은 한때 자신을 파괴할 것이라 믿었던 일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된다. 가족의 거절이든 분노든 실망이든 그것은 당신을 죽이지 않고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융은 성공적으로 개별화에 이르는 사람은 자신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가족 체계에 갇힌 다른 이들을 위한 등불이 된다고 믿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탈출이 가능하다는 것, 떠나도 살아남을 뿐 아니라 번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가족의 저주는 그것을 끊을 만큼 용감한 사람에서 멈춘다. 가족을 끊어낸 사람들은 종종 깊은 지혜를 갖게 된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알지 못할 방식으로 고통을 이해한다. 자신의 안녕을 위해 싸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경계를 세우고 평화를 지키는 법을 배웠다. 사랑이 결코 당신 자신을 잃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가족을 끊어내는 결정은 궁극적으로 자기 사랑과 자기 존중의 행위다. 그것은 당신의 정신 건강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당신을 끌어내리는 관계가 아니라 당신을 들어올리는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선택이 쉽다는 뜻은 아니지만 당신이 스스로에게 온전히 살 수 있는 허락을 내렸다는 뜻이다. 이 선택을 했거나 하려는 누구에게든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해야 했다고 해서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떠났다고 해서 가족을 저버린 것이 아니다. 많은 경우 당신이 떠나기 훨씬 전부터 가족이 먼저 당신을 저버렸다. 그리고 떠날 용기를 냈다는 사실이야말로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보여준다. 그러니 당신이 떠난 사람이라면 이것을 이해하라. 당신은 차갑지 않다. 배은 망덕하지 않다. 망가진 것이 아니다. 당신은 깨어있다. 다른 이들이 부정하던 패턴을 보았고 다른 이들이 축소하던 고통을 느꼈다. 당신은 척하는 것보다 치유를 택했다. 그들이 안락함을 택했을 때 당신은 자신을 택했다. 때로는 뿌리를 살리기 위해 가족 나무를 가지치기 해야 한다. 때로는 사랑이 거리로 보이기도 한다. 때로는 자기 영혼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충성스러운 일이 가족이 부여한 역할을 배신하는 것일 수도 있다. 융은 이것을 이해했고 이제 당신도 이해한다. 목표는 영원히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목표는 내 삶 안에서 안전해지는 것이다. 목표는 나를 파괴하던 고통에서 벗어나 온전하고 건강하고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때로 그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은 당신이 평생 말하게 될 가장 힘든 작별 인사를 통과하는 것이다. 오늘 초현실 마인드와 인셉션 마인드 모두로부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악순환을 끊고 가족의 승인보다 제정신을 택하고 자신을 살리기 위해 떠난 사람이라면 이 협업은 당신을 위한 것이다. 진정한 자아가 되어가는 심리에 대한 더 많은 통찰을 위해 두 채널 모두 구독해달라. 그리고 항상 기억하라. 자신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니다. 그것은 생존이다. 그것은 진정한 힘이다. 그것은 당신 이야기의 새로운 장의 시작이다. 연금술사의 길에서 다음 차원에서 만나자.
공감 능력이 큰 사람들을 위한 지각 훈련, 실용적인 훈련과 융에서 영감을 받은 경계, 단계별 지각 훈련으로 압도감을 지혜로 바꾸게 될 것이다. 이 가이드는 각 레슨을 더 깊게 해주는 3개의 독점 챕터 영상을 포함한다. 초현실 마인드, 236쪽, 아름답게 디자인된 511 규격의 다운로드 가능한 전자책, 지금 재고 있음. 오늘 훈련을 시작하라. 깊이 느끼되, 명확하게 생각하라.